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혜원 의원도 박지원 의원도 또 자유한국당도 다 틀렸다.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논란 정쟁을 멈춰라 이렇게 촉구한 분이 있네요.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인데 30년간 목포에서 시민운동을 한 분입니다. 잠시 후 연결해서 그 주장 들어보겠고요. 내일 양성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 기각될 우려가 크다, 여론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 주진우 시사인 기자 연결해보고요. 오늘 밤에 우리 축구팀 아시안컵 16강 바레인전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 우승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신문선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오늘 2부 시간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심폐소생 시켜봅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저희 서작기 직접 보고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손혜원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까지 비판하고 나서신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네, 윤 의원께서 목포 출신이셨어요? 원래 고향은 해남인데요. 예. 목포에서 쭉 살았죠. 네. 목포대에 나오셨고 네네네. 학생운동부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목포에서 한 30여 년 시민운동 어떤 운동을 하셨습니까? 저는 청년운동부터 해가지고요. 85년도에 제적된 이후에 계속해서 각종 시민사회단체 예. 운동을 해왔죠. 예. 지금 논란이 되는 그 문화재 거리가 목포시에서 어떤 지역입니까? 목포역 가시잖아요. 예. 그 목포역에서 부두 선창까지 네. 이르는 지역인데요. 예. 그 유달산 밑입니다. 예. 이 지역을 그 구도심이라고 부르고 또 구도심도 싫다고 원도심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과거 일제 강점기에는 그 동양척식회사, 예. 일본 영사관 등 그 전일본 거리 일본인만 거주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예. 거기와 연결된 상가와 일본인 가옥 그 거리가 있어요. 네. 이게 스타일의 상징인데 예. 해방 이후 80년대까지는 목포에서 한마디로 가장 잘 산다는 부자 동네였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지금 많이 퇴락해버린 불꺼진 예. 도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공간을 살리려는 노력이 빛을 발해가지고 최근 뭐 근대 반길을 걷다 야행 사업 등 근대 문화역사 관련 사업 등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윤소하 의원이 뭐 매일같이 누비던 그 거리였겠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쨌든 지금 문화재 거리로 된 거는 목포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인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이제 저는 그 목포에 대한 손 의원님의 그 관심과 애정은 저는 대단히 고맙게 오히려 생각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문화예술가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근대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목포의 그 가치, 예. 역사의 가치를 대단히 좀 높게 평가하고 이거 잘 좀 다듬어지면 목포 전체에도 좋겠다 이런 것을 강조했던 분이기 때문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목포 구도심이 문화재 거리가 되도록 뭐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본인 주변 사람들이 상당수의 부동산을 직접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개발 이익을 봤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어허. 해당 지역이 원래 목포에서 이렇게 잘 살던 동네였는데 예. 90년대 이후에 이제 도시가 쇠퇴하면서 낙후된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문화재 지정이 되면서 일부 인상이 좀 있었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투기로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투기 공방은 검찰이 뭐 수사 들어갔으니까 그에 맡기면 될 일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정치적 공방을 그만뒀으면 하는 게 목포 시민으로서 드리는 부탁이고요. 네. 손 의원님도 이렇게 너무 막 무엇을 걸겠다 이렇게 감정적 대응보다는 예. 좀 차분히 해명하고 예. 조사에 응해서 진실을 규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 손혜원 의원은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해당 지역의 부동산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실제 거기가 오히려 군산보다도 일제라는 아픈 기억이 있지만, 예. 근데 문화유산들이 대단히 많은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가옥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가옥이 몇 개냐 산 것이 이걸로만 평가하는 것은 좀 목포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안쪽 골목에 아주 몇 평짜리 조그만 그 가옥들, 오래된 가옥들이 또 있거든요. 그 안에 많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채수 이런 걸로만 이렇게 너무 단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그것이 엄청난 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의원님이시고 선배 의원님이신데요. 네. 시비에 따라서 입장을 너무 자꾸 바꾸지 마시라 하는 충언입니다. 정종득 목포시장이 그 서산 원금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서산 원금 재개발 촉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설 때 2012년 총선 공약도 박지원 의원님이 내셨거든요. 그리고 의정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물론 이제 저는 재개발 자체에는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 일관되어야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을 반대한 대표적인 정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받기 힘들고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도 해외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세우다가 그냥 그 다음날 느닷없이 또 검찰 수사를 이렇게 하고 좀 더 세밀히 차분히 좀 살피셨고 거기에 따른 표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재개발 아파트 고층 아파트 건축에 처음엔 찬성해놓고 줄곧 찬성해놓고 갑자기 반대했던 것처럼 입장 바꾼 것 이게 문제다. 예.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목포를 방문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저도 정말 궁금한데 왜 가셨을까요? 그 목포의 근대 역사 문화유산 둘러보고 어떻게 하면 이를 잘 보존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러 갔는지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발표를 보니까요. 손혜원 의원 측이 구입했다는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 규명 목포 현장 방문이에요. 그렇겠죠. 결국 지금의 논란을 정치적으로 더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사실관계나 목포 근대 문화유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목포 시민 누구나 환영할 수 없는 방문이고요. 저는요. 손혜원 랜드 게이트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강원랜드 등을 포함한 국정조사에 좀 빨리 협조하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논란을 정치적으로 키우는 것은 목포 시민들은 반대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건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가 없다.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이건 특검 도입해야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그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사업 등이 손혜원 의원을 교문위 간사했던 것과 연결시켜서 권력형 비리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랑 방향을 조금 잘못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몇몇 정치인이 아니고요. 모든 목포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는 조선내화부지의 그 근대산업문화유산 지정 과정만 보더라도요.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거기 조선내화의 그 성옥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문화재청의 엄중한 심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거리 지정은 권력의 힘에 의해서 비리성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 성옥문화재단에서 지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논란 정치적으로 키우지 말고 필요한 건 검찰 수사에 맡기고 차분하게 좀 양쪽 다 대응해달라 이 말이군요. 특검을 통해서 정쟁, 소모적 논쟁으로 확대할 게 아니라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을 어떻게 보존 활용할 것이 논의 방향을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오늘 출범했다고요? 예, 이 기구가
예전에 설치된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출범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네. 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이쪽에 TF죠. 여기 위원장, 택시 4단체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했어요. 네. 근데 첫 만남부터 좀 분위기가 냉랭했다고요? 네. 뭐 시작하자마자 강신표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은 장관 사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 2분이 사망을 했고 국토부에서 택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장관은 입장 표명이 없다.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을 해달라 이렇게 했고 네. 박복규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은 카풀 문제 때문에 월급제, 복지 등이 부각되고 있는데 카풀부터 해결해야 된다.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달리 법을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게 택시 4단체에는 노조도 있고 사용자 측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사가 지금 한 목살인가요? 이게 뭐 복잡한데요. 카풀 안 된다. 하지 말라는 한 목소리죠. 뭐 그건 이제 한 목소리입니다. 네. 앞으로 이 대타협 기구에서는 무슨 논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택시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된다. 월급제, 개인 택시 감차 보상, 뭐 택시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카풀과 택시업계 어려움이 100% 연관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택시 산업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입법할 것이 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사실 오래전부터 택시업계 구조조정 등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해왔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4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은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연맹, 전국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이 4개인데 쉽게 말하자면요. 민주노총 노조, 한국노총 노조, 택시회사 연합, 개인 택시 연합이에요. 네. 근데 이 안에서 산학금 폐지나 완전 월급제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대립하는 거죠. 그렇죠. 카풀 안 된다는 건 한 목소리고. 예. 그러니까 택시 업계는 뭐 산학금 폐지 이런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일단 카풀 안 된다는 것부터 약속해라. 이런 입장인 거죠.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 산업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그것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공유자동차 카풀 문제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답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런 시각도 있어요. 택시 업계가 노사가 좀 합심해가지고 정부의 지원은 따내고 카풀은 발도 못 붙이게 하려는 전략 아니냐. 그래서 이제 첫 모임부터 강하게 기선을 제압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시각인 거죠. 택시 노사가.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 논의기구에는 일단 야당은 안 들어가 있는데 법제화가 되거나 할 때는 야당이 합류해야 될 겁니다. 일단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확고해요. 카풀 안 된다. 안 된다? 네. 자유한국당은 애매하고요.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 살펴봐야 되는 거고 다른 정당들도 좀 그래요. 원래 자유한국당 그동안 공유경제 이거 규제 풀어야 된다고 주장해 왔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찬성해야 하는데 택시업계가 반대하니까 지난번 택시 파업 때 한국당 환영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게 우리가 반대한 건 아니고 또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다 이거죠. 예, 한국당이 이제 15일 날 뭐 이런 논평을 냈어요. 이 카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2월 임시국회에서.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카풀 갈등을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했는데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도 좀 뛰어들어야죠.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여론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택시기사들 너무 어려운 거 안다. 근데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도 좀 뭔가 했으면 좋겠다. 상생하라.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목표 자체가 그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은 여론인데 택시업계의 저항은 워낙에 거세고 그것도 또 노사가 합심해가지고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몸을 많이 사리고 있고 다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렵고 회의를 마치고 전현희 그 민주당 TF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성이 나온 것 같다. 택시업계는 카풀 전면 백지화 최소한 특정 시간대로 규제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큰 갈등 요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어렵더라도 대화를 통해 정말 좋은 방안이 찾아지면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화제했던 뉴스들 정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태백에 산불이 났어요? 네, 오늘 낮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현재는 잔불 정리 작업 중이라고 산림당국은 밝혔습니다. 오늘 불로 2,000평방미터가량의 고규림이 손실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심석희 선수가 2차 가해 관련된 법적 대응 검토 중이라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채팅 메신저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의 무고를 주장하는 글이 퍼지자 심석희 선수 측 변호인은 허위 사실일 뿐 아니라 심 선수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는요. 심석희 선수가 황제 훈련을 받았다. 또 라커룸에서 어떻게 성폭력을 하느냐와 같은 주장 외에도 빙상계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여준영 젊은 비상연대 대표를 폄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어떻습니까? 대체로 조재범 무죄 주장글의 내용을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 누리꾼은 여론전이 시작됐다면서 심석희 선수 힘내요 이렇게 응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어떤 물타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면서 조재범 전 코치 그리고 전명규 한체대 교수 등의 이름을 호명하며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늘 가해자들이 모두 체육계 고위 인사인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2차 가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잘못을 국정조사에서 명백하게 밝혀 스포츠계에서 퇴출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노후한 경유차를 폐차시키면 보조금이 대폭 늘어난다면서요? 네, 환경부가 오늘 발표한 생활환경정책실 업무 계획에 따르면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4배 이상 늘어난 거네요. 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승합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전기차는 43,300대, 수소차는 4,035대 등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까지 2년간 서울 등 전국 7개 도시 시내버스 정규 노선에 수소버스 35대를 시범 운행한다고 하고요.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고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원격 확인 등의 시범 사업도 이뤄질 계획입니다. 네, 열대 과일인 두리안 이게 검색어 상위에 올라 있던데 왜 그런 거예요? 혹시 정 선생님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아니, 먹어봤죠. 흔히 고약한 냄새 때문에 예. 좀 먹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대과일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 달콤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한 50대 남성 A씨가 이 두리안을 다량으로 섭취한 뒤에 사망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누리꾼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허. 현지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를 발견했을 당시에 외상은 없었다고 하는데 코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날 밤 두리안을 다량 섭취했고 또 평소 고혈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알려져서 현지 경찰은 열량이 높은 두리안 때문에 고혈압 증세가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량이 얼마나 높길래요? 100g당 133kcal라고 하는데요. 국립인도네시아대학 소속 영양 전문가는 건강한 사람이 두리안을 한 번에 500g 이상 먹으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너무 자주 또 많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아무튼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자, 마지막 뜬 뉴스는요. 혹시 도둑들이 주로 언제 활동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조사가 있었죠? 네, 주로 토요일 새벽 3시에 활개를 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보안업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빈집털이의 17%가 토요일에 집중됐다고 하고요. 월요일, 일요일, 화요일 순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3시. 네. 금요일 밤에서 이어지는 그 시간대.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 집을 비우는 가구가 많아진 세태와 맞물리는데요. 보안업체는 주 5일 근무로 금요일 저녁 여행을 떠나는 가구가 빈집털이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는 1월과 2월 또 7월과 8월 빈집털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2월, 7, 8월은 방학 때니까. 네.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떠난다. 그런 거겠군요. 네, 또 네. 설 연휴도 있고 여름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조심해야죠.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시사정보,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디오, 레인보우 앱을 통해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개별 혐의만 40개, 영장 청구서가 260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는데, 자, 구속영장 발부 이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우려하는 분이 있어서 연결합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영장 실질심사에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직접 출석하겠죠? 출석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받지 않고 자택에서 머물다가 바로 그냥 영장이 떨어지는 걸 보고 구치소로 향했는데요.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출석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게 그쪽 반응입니다. 그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검찰이 쓴 그 조서를 무려 30시간 이상 검토한 신기록을 세우신 분이니까. 네. 70년 헌정사에 이런 분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사들도 되게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영장,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이렇게 대동하고 가서 그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다 가지고 가서 다시 복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조사, 접속사도 다시 고쳐보고 곱씹어서 다시 고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조사를 받고 나서는 영장을 검토하다가 서류를 검토하다가 집에 다녀오셔서 그 다음날 했어요. 예. 아무래도 조금 회의를 하고 끝까지 복귀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내일도 법정에 출석해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네요. 네. 변호사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영장 실질심사에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이 40여 개의 혐의를 적용했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좀 위중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가장 크게 크게 범죄 혐의로 꼽는 것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에 직접 개입해서 재판을 거래했다는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앤장 변호사, 그러니까 일본 측 변호인인 김앤장 변호사를 자기 방에 불러서 3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대법관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회동을 하고, 그때는 장관들도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끼어서 회의를 같이 하고 다시 그걸 보고를 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판사의 성향을 조사해서 누구는 승진시키고 누구는 전출시켜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 사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지금 감시하면서 내부 정보를 빼온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보관실에서 돈을 이렇게 비자금을 만들어서 쓴 부분이 명확하다고 해서 검찰에서는 죄질이 명확해서 심각한 범죄를 직접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언급하신 것들에 대한 물증이 다 확보가 돼 있다, 이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증이 서류와 그리고 자료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했는데, 이 부분 좀 불리한 부분이어서 그런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모른다고 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받으면서 잘 모른다, 혹은 실무자들이 했다, 이렇게 대변을 쭉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 보기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네, 범죄 혐의는 명확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사법권을 아예 독립된 사법권을 자기가 지금 망가뜨린 그런 주범이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가 심각하고 확실해서 구속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의 재판 경향이 직무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는 경향이 굉장히 갑자기 늘었어요. 늘었고, 그리고 공무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묻는 경향이 있어서 판사들께서
양승태 대법원장용으로 지금 좀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예. 이런 법원의 분위기 때문에 자기네 수장을 직접 이렇게 감옥에 보내는 거에 대한 큰 부담이 있어서 영장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밑에 있는 법원 행정처 거기에 네. 이제 2인자인 임종원 전 차장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의 상관이었던 법원 행정처장 두 대법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네. 그 가운데 한 분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또 재청구했죠. 네,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박병대 대법관인데요. 네. 이분은 범죄 혐의가 아는 지인의 사건을 자기가 자기 사건 배당으로 가져와서 판결을 한 부분이 네. 명확히 걸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금전 거래를 자기는 아니지만 임종원 전 처장의 퇴임 후에 그 회사에서 돈을 받은 게 나와서 굉장히 조금 심각한 범죄가 된다고 해서 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 두 대법관은 영장이 한번 기각됐는데요. 그때는 직무 범위가 그냥 직접 이렇게 지시했다. 공무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기각이 됐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직접 지시하고 그리고 사후에 보고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서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무관계가 훨씬 더 명확해서 이 대법관들하고는 약간 다른 형편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장을 거쳐서가 아니라 직접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지시하고 했다는 것들이 밝혀졌다. 네, 단순 지시가 아니라 직접 행동하고 지시했던 내용이 이미 임종원 구속 당시에 공소장에 적시돼 있어요, 공범으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진우 기자는 사법부의 전직 수장을 구속시키는 것을 두려워해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 안 되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영장을 기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부가 다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장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법과 양심에만 맞춰서 좀 판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사실 다른 판결에 대해서 판사에 따라서 바뀌고 위에서 지시나 압력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를 이번에 목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은 수사 진행 초기부터 압수수색 영장도 번번이 기각하고 이래서 계속 사법부가 이제 원성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사법부랑 입법부 사이에 재판 거래까지 지금 의혹받고 있는 이런 상황. 국민 여론은 싸늘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예. 사법부도 국민 여론을 좀 의식하지 않을까요?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판사님들 이렇게 만나봤는데 조금 지나면 이런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요. 한번 영장이 설이 지나면 좀 사법부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간만 가기를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국민의 생각과는 좀 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판사님들이 세상 돌아가는 세상 물정 잘 몰라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명확하게 국민들이 이 사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를 지금 높게 사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을 좌지우지할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굽니까? 영장 전담 판사는 검사 출신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검사 출신이세요. 10년 이상 검사를 하시다가 작년 9월에 영장 판사로 오신 판사님이세요. 명재권 판사님? 네, 죄송합니다. 명재권 판사님.
네. 그래서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그 접촉면이 없어서 네. 명재건 판사가 심리하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나머지 부분은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겹치는 분이 3분이나 있고요. 예. 나머지 부분도 조금 겹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 아마 끝나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영장 결정은 내일 밤늦게나 새벽에나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아주 첨예한 대립이어서 영장 심사도 굉장히 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영장에 대한 판단은 더 길어서 내일 새벽, 모레 새벽 그러니까 서너 시쯤은 돼야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대학교 정관용 특임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밤 10시에 아시안컵 한국과 바레인의 16강전 진행되죠. 중국을 꺾고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간 우리 한국 어제 오후에 마지막 훈련을 하고 지금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아시아 축구의 최강자이지만요. 유독 아시안컵 우승과는 인연이 없답니다. 근데 오늘 바레인 꺾으면 우승도 노려볼 만해요. 자, 어떻게 예측될지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신문선 교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정 교수님. 네, 바레인은 우리한테 상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피파 랭킹을 보면 한국이 57이고요. 바레인이 113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역대 전적도 보면 16차례 경기를 해서 10승 4무 2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예. 언뜻 보면 바레인은 오늘 우리가 아주 혼내줄 것 같은데 아하. 마음에 걸리는 가시가 있어요. 뭐요? 우리가 10승 4무 2패인데 예. 2차례 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시안컵에서만 우리가 2차례 진 겁니다. 아이고, 아시안컵에서 그래요? 3번을 했는데 1승 2패를 했거든요. 네. 1988년도 조별 예선에서 0대2로 졌고요. 2007년에도 예선전에서 역시 1대2로 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차례 아시안컵에서 이긴 것은 2011년에 2대1로 이겼는데 구자철 선수가 멀티골을 넣어서 이긴 그런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전적 그다음에 FIFA 랭킹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네.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1승 2패를 기록했다는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 가운데 지금 부상 선수가 이렇게 있다면서요? 기성용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이 악화돼서 결국 이제 선수단에서 지금 빠지는 이제 그런 예. 상황이 됐죠. 예.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발가락 부상 때문에 오늘 경기에 뛰지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제 역대 전적에서 우리가 부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국 대표팀에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가장 키플레이어를 꼽는다면 손흥민 선수 물론 있긴 합니다만 기성용 선수의 역할과 어떻게 보면 활약이 대단히 크게 전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성용 선수가 빠진 것이 또 오늘 경기에서 다소 부담스럽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성용 선수 대신에는 그럼 누가 뛰게 됩니까? 황인범 선수라고요.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들은 이제 황인범 선수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신체적인 조건은 기성용 선수와 비교해서 확연히 다른 선수입니다. 신장이 작고 그렇지만 볼 터치나 그리고 볼 피딩 그러니까 미드필드에서 볼을 연결할 때 공격수들에게 대주는 플레이거든요. 예. 가장 볼 감각이 좋고 패스에 대한 정확성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나오죠? 그럼요. 손흥민 선수는 오늘 한국 대표팀에 황의조 선수 뒤에 포진해서 네. 이것을 섀도우 스트라이커 그렇다면 포메이션 상으로 보면 4-2-3-1 수비수 넷 그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둘 그리고 미드필더가 셋 그리고 공격에 이제 한 선수를 두는 거거든요. 황의조의 완톱 그다음에 예. 그 밑에 손흥민 오른쪽에 이청용 왼쪽에 황희찬 정우영 황인범 앞서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포백 라인은 김민재, 김영권, 이용, 김진수 이런 선수들이 오늘 스타팅 멤버로 나서게 될 겁니다. 네. 손흥민 선수 마지막 중국하고 예선전에서 본인이 그 페널티킥도 만들어내고 그다음 두 번째 골은 이 코너킥 날려가지고 헤딩슛으로 연결시키고 두 골 다 사실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다 관여를 했죠. 그 경기가 끝나고 이제 5일이 지났어요. 예. 선수들 이제 컨디션 사이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시차에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됐고요.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긍정적 시각에서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네. 혼자서 북치고 장구 다쳤는데요. 한 가지 오게티가 있었습니다. 피로가 있었기 때문에 퍼스트 볼 터치, 그러니까 자신한테 오는 볼 터치가 약간 길어서 예. 그 상대에게 볼을 끊기는 것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예. 오늘 경기에서는 피로도 회복이 됐고 예.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컨디션의 피크 포인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컨디션이 최절정에 오를 수 있는 예. 그런 주기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오늘 손흥민 선수가 피로를 덜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를 하면 오늘 경기에서도 또 큰일을 터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봅니다. 직접 골도 넣을 가능성이 커진 거네요. 그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지난 아시안 게임 때부터 이타적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주장까지 이제 맞다 보니까 자신이 직접 골을 만들어서 넣기보다는 동료 선수에게 양보하고 또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성숙한 그런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난번 페널티킥도 유도를 해서 후배 선수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정도에는 어떻게 보면 골을 직접 터뜨려서 손흥민 그렇죠. 선수가 네. 팬들에게 즐거움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좋은 활약을 기대를 합니다. 근데 맨 앞에 완톱 그리고 골잡이인 황의조 선수가 이번 예선전에서는 이 골포스트만 무려 3번을 맞췄어요. 그렇죠. 그 골포스트 맞추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골 넣기보다? 자, 골포스트, 그 크로스바. 네. 자, 퀴즈 한번 낼게요. 몇 센치일까요? 한 10cm? 10인치, 12cm입니다. 아.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운동 끝나고 나서 골문에 차는 것보다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추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황의조 선수는 무려 3번이나 맞췄거든요. 예. 자, 황의조 선수가 제가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를요. 3경기를 통해서 예선 3경기에서 총 18번의 슈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당 6차례 슈팅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18짜리 슈팅은 한국 대표팀이 기록한 전체 슈팅 중에서 35.2%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황의조 선수가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를 괴롭히는 이제 역할이 아니라 오늘은 골을 넣어서 상대를 이제 토너먼트 아니에요. 네. 떨어뜨려서 집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예. 그런 마침표를 찍는 활약을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성남 FC의 그 사장 시절에 황의조 선수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예. 황의조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못할 각도에서 이제 슈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에서 굉장히 능한 장점이 있거든요. 네. 오늘 바레인 팀은 좌우측 풀백이 그 터치라인 쪽으로 벌려나가서 그 뒷공간이 상당히 약점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대표팀은 측면 쪽만 황희찬이라든가 이청용 선수가 허물어서 손흥민 선수와 또 원투 패스를 해서 황의조 선수에게 찬스가 주어진다면 예. 오늘쯤은 아주 화끈하게 골맛을 예. 팬들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골포스트 크로스바 맞추는 거 하지 말고 쉬운 골 넣으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아시안컵은 뭐 1960년 이후에 한 번도 우승을 못했다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시안컵이 그렇게 어려워요? 자, 59년 만에 우승에 도전을 하는데요. 예.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저희들이 현역으로 뛸 당시에는 아시안컵에 크게 비중을 갖지는 않았어요. 아시아 우리가 그 맹주였었고 예. 월드컵에 나가자 86년도 멕시코 월드컵 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32년 만에 월드컵에 나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월드컵에 간다라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해에 월드컵이 우리가 끝나고 나서 해가 바뀌어가지고 아시안컵이 항상 요 시기에 열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대표팀은 선수의 어떤 세대 교체라든가 코칭 스텝이 또 바뀌는 주기라든가 뭐 이런 것이 겹치다 보니까 아시안컵에 한국 대표팀에 어떻게 보면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경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 59년 동안 우리가 우승을 하지 못한 그런 아픔으로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거죠.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 오늘 경기에서 좀 이겨서 말이죠.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서 59년 만에 한국 축구가 아시아 무대에서 다시 정상에 서는 그런 쾌거를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핵심 이유가 거기 있군요. 월드컵 끝나고 그 다음 해 연초에 열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월드컵 끝나고 나서 감독이 바뀌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또 대표팀 은퇴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 이제 접어들고. 그리고 또 요 시기가 한국 대표팀은 K리그가 시즌 끝난 시즌 아니에요. 요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컨디션 사이클도 좀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 이번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지대학교 신문선 교수였어요.
잠자고 있는 법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국민들의 목소리로 의원들이 CPR하는 코너. 계류 법안 심폐소생. 네,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에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계류 법안 심폐소생 코너. 오늘 심폐소생할 법은요, 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인데요. 먼저 이 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이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외시빈. 생년월일 2018년 3월 30일. 계류일 300일.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갑자기 가동이 중단됐다. 정부를 믿고 투자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갑작스런 폐쇄로 파산 위험에 내몰린 상황이다.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 이대로 방치해야 할까? 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신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법안 프로필 들어보니까 이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됐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난 피해가 생겼잖아요. 네. 그런 피해가 있어도 뭐 후속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래서 만들어진 거 맞죠? 예. 근데 이제 그 일부는 좀 지원을 했죠. 일부. 근데 그것도 어떤 이제 기금에서 보험의 형식으로 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00%가 다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재개가 되면은 다시 또 그거를 반환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런 형식이죠. 그리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입은 피해는 다 100% 이게 다 보상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영업 손실, 영업 외 손실 해가지고. 예,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너무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또 진짜 이건 아닌 밤에 홍두 깨고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다가 이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본인이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경영 외적인 이유로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더 특히 이분들이 더 좀 어이가 없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그 2016년 2월 7일 북한에서 ICBM을 쏘니까 2010년도 그러니까 3일 뒤에 NSC 열어가지고 폐쇄한다. 네. 그래가지고 기업협회장 오라고 해가지고 그 여유도 준비 기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미 다 물품을 만들어놔서 납기를 맞춰야 되고 기다리고 있어서 이거를 수송을 해서 가면 되는데 물건도 못 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납기를 못 맞추니까 크레임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저희도 그 TV 화면에서 다 봤어요. 그냥 승용차 이 지붕 위에 뭐 문짝 옆으로 그냥 산더미 같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오려고 막 짐을 꽁꽁 동여매서 나오시던 그런 차량들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물품 정리할 기간도 안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큽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당장 그 다음 날 북한에서 나가라 하고 또 성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월 10일 날 그렇게 결정을 하고 2월 11일 날 밤 11시 5분에 다 빠져나온 거죠. 네. 이 법안 개정안을 내시게 되는 것도 아마 개성공단 그분들이 또 하소연을 듣고 이러면서 시작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기는 개성공단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남북 경협이 이 개성공단 이외에도 그 다른 각도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앞으로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이 기업인들이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업을 하시라는 이런 법안이죠. 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안에 뭐 어떤 근거 조항을 넣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내신 개정안은? 이제 지금 현재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남북협력기금에 따라서 그 기금에 의해서 보험 형식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극히 일부 그 어떤 기금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뭐 하는 형식으로 이제 거의 땜질식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분들이 그 손실을 봤을 때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떤 그 피해의 부분에 그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만든 거죠. 포괄적으로. 네. 근데 무조건 피해 보면 다 보상해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영 이외의 이유로 이런 그러니까 거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영 외적인 사유로 그 협력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일정 기간 협력 사업이 정지되어서 그 협력 사업 하는 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제 근거 조항을 만든 근거 거죠. 조항을 만들고 거기 이제 제 전제가 경영 외적 이유로라고 하는 것이고. 예, 분명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경영 외적 요인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걸 이제 정해야 되겠네요. 예, 그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저는 좀 큰 진전이라고 보고 그 개성공단 그 사업하셨던 분들이 정말 필요한 법안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분들 그 지금까지 누적 피해가 총 어느 정도나 된다고 주장들 하십니까? 저희하고도 여러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만 지금 또 세월이 꽤 많이 흘렀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분들이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제 보통 한 2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조. 예.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그보다 더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 액수를 산정하려면 사실은 다시 개성을 방문을 해서 이걸 다 이게 현장 체크를 해봐야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그 수준에 나올 수가 없고 대충 지금 이제 정부가 어림잡아서 하는 것은 그 정부가 지원한 것은 한 5천 몇백억 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완전히 지원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금에 의해서 보험 형식으로 준 거죠. 보험 이제 이게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금 지급한다는 식으로. 그럼 그건 대출은 아니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재개가 되잖아요. 예. 그럼 그 보험금 다시 이제 반환하죠. 거기 참 묘하네요. 대출은 아닌데 네. 즉 기금에서 보험금을 받은 건데 사업이 재개되면 다시 또 토해내야 돼요? 네네. 희한한 구조군요.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극히 일부에 이제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그 이제 경영이 이제 어려운 악화된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그런 자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출받는 형식으로 일부 지원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입주 기업체들이 경영 외적 이유로 받게 된 손실을 정부가 뭐 이런 보험금 형식으로 지원이나 대출 형식으로 지원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보상해 줄 근거는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예산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이제 지급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금이 아니라 일반 회계, 예산의 일반 회계에서 그러니까요.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번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정권에서 갑작스럽게 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함으로 인한 경영 외적 사유인데 만약에 뭐 그럴 리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북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그래서 입은 손실도 그럼 우리 정부 예산으로 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일단은 그 우리 기업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정부를 믿고 들어갔죠. 우리 정부를 믿고. 예. 그리고 이거는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조금 그런 의문은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북한이 그 문을 닫는 마당에 북한에서 뭐 그것까지 생각해서 지원을 뭐 배상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도 우리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고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옳다기보다는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것을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업들을 안심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더 손을 좀 봐야 되겠죠. 네. 뭐 경영 외적 이유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 이런 것까지 정부 예산 지원은 아니겠죠. 그런 거야말로 보험에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여기서 이제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아마 이제 그 할 때 여러 가지 관례나 예. 이런 법적인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 대통령령을 만들어야죠. 예, 네.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 2018년 3월 30일 계류가 됐어요. 상임위는 외통위죠. 네. 조배석 의원은 외통위 아니시잖아요. 저는 산자위입니다. 산자위죠. 근데 외통위에 지금 일단 상정은 된 거죠? 예, 됐는데 법안심사 소위로 가야 되는데. 아직 소위에서는 아직 상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당 간에 무슨 의견 차이가 있나요? 이 법?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그러니까 경협 재개를 전제로 해서 유의미한 법이거든요. 물론이죠. 그 재개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결국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이것이 재개될 것이니까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반대하진 않고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의 김규환 의원도 좀 유사한 법을 제안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정당 간 견해 차이도 별로 없는데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 다른 또 시급한 것 때문에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건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기재부에서 반대한다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안에서. 왜냐하면 그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게 예산과 관련된 법이니까. 근데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그냥 기금 형태로 묶어두려고 하죠. 그래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기금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이다. 기금 형태로 묶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좀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이죠. 근데 기재부가 반대하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나요? 그렇죠. 민주당이 좀 설득을 하면 좋은데 오히려 이 기재부한테 설득당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게 이 법 개정안이 만약에 이렇게 통과된다 손 치더라도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부칙을 만들면 됩니다. 논의 과정에서 부칙에 이 법을 그 소급해서 여기까지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소급 그 부칙으로 정하면 되죠. 되는데 조배석 의원이 내신 법안에는 그런 아직 그거는 없어요. 부칙은 없지만 네네.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제 정치적으로 그거는 이제 협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기재부가 우려하고 반대한다면 무슨 정부 나름대로 대안이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라도 하겠다든지 지금처럼 그냥 협력기금에서 보험 형식으로 전체 손해액도 아니고 일부 지원했다가 사업 재개하면 다시 토해내게 하고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분들은 제가 만나보지만 뭐랄까 거의 망가졌어요. 너무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그 제이패션이라고 개성공단에 진출했다가 그렇게 막혀가지고 근데 한 몇 년간을 엄청 고생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2016년의 일이긴 한데 물건을 다 해놓고 빼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뭐 그 원망할 수도 없고 결국 기업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뭐 생존하려고 막 그런 몸부림을 보면서 이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걸 좀 그 보상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대안도 없어요. 기재부는. 기재부가 통일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정부 예산 직접 투입이 좀 곤란하다라고 산다면 앞으로 이제 남북 경협의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잖아요. 매우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이런 법적 조항이 들어가면 정말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만에 하나.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다른 형태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금을 네. 더 많이 확충을 하고 그러니까요. 또 기금의 이 사용 그 형식을 지금처럼 엄격하게 하지 않고 네. 그렇다면은 그걸 좀 완화시켜서 이런 것도 좀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저도 지금 그런 취지로 대안을 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보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법안을 낸 것이거든요. 네, 네. 그건 그렇고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도 직접 언급을 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미국과의 그 국제 제재 문제가 얽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어쨌든 제재 빨리 풀려서 재개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경제가 평하니까요. 경제가 평하니까. 네. 예. 지금 개성공단에 입주하셨던 분들의 그 경험담을 들으면 그 입주한 분들이 그 체제의 그 우월성에 대한 이제 판단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제로는 도저히 이게 한국을 못 따라가겠구나. 그리고 저 체제가 우리보다 더 그 우월한 것 같구나. 이런 판단을 스스로 네. 자기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평화이면서 곧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는가. 민심이라는 건 무섭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우리 물건들, 우리 공장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차 가보고 싶다. 그런데 계속 불허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예, 6번째 했는데 불허했고 예. 7번째 했는데 지금 이제 25일로 또 연기됐어요. 예. 결정이. 일단 좀 다녀오시기에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 이제 이거는 대북 제재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무관한데, 예, 예. 왜냐하면 그냥 개인이 가서 뭐 새로 사업하겠다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자기 오겠다는 거죠. 개인 그렇죠. 그 개인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미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게 혹시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는 사인으로 비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혹시 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정말 기업인들이 가봤더니 자기네 공장이나 기업이 많이 훼손됐다. 북한에 의해서. 이런 게 혹시 남북 간의 악재로 작용할까 봐 정부가 계속 방북 불허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제가 듣기로는 그 개성공단에 있는 그것들은 그렇게 훼손됐다고는 듣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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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이렇게 그 상당히 좀 극단적인 그 걱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주된 것은 미국이 이것을 개성공단 재개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네. 그걸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기업인들 갖다 놓게 해주는 게 옳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가서 최소한 자기 사유재산권이니까 네. 가서 뭐 거기서 생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거기서 무슨 이제 그 음식 관련된 냉동식품을 하는 회사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냥 두고 내려온 거죠. 예.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할지. 아무튼 정말 그 너무 갑작스러운 알겠습니다. 준비 없는 것들이. 그래요. 우리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 간 합작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상황에서 이 경영 외적 이유로 갑작스러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고 낸 법안 맞죠? 네. 본격적인 토론과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의원이었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아의 시사 위키. 오늘의 중요한 뉴스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사 위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면서요?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유례 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온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강한 톤으로 얘기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뭡니까? 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고 하면서 뭐 인공 강우라든지 이런 뭐 연구 개발의 경험 축적 등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의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 석탄 화력 발전 가동 중단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대책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후 건설 기계를 이제 저공해화하고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이런 등의 대책도 언급이 됐는데요. 2월 15일에 이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탈원전 때문에 화력발전소 가동이 늘어나서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또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이 석탄 화력 발전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2016년에 한 3만 톤을 넘는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는 2만 6천 톤 정도, 2018년에는 2만 3천 톤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발전소의 환경 설비 투자하고 봄철 가동 중단 덕분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발전소 가동 순서에 이제 환경 개선 비용을 반영하는 이 이른바 이제 환경 급전이라는 게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도 대통령이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발 미세먼지 논란이 크다 이 점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또 관련 부처에 이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중국 쪽은 계속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이 자기들한테는 없다 이런 태도를 요즘 밝히고 있죠? 그렇죠. 어제도 이제 중국 생태환경부가 원래 브리핑에서 다른 이가 자기한테 영향을 준다고 탓하기만 하다가는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화제였는데요. 이 발언을 한 정부 인사는 중국의 공기 질이 지금 40% 이상 개선이 됐는데 한국은 변화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즉 중국의 영향이 없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도 중국 정부 인사가 이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이제 주로 배출된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또 파문이 있었죠.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이제 오늘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응을 놓고 한국과 중국 정부가 협상을 진행하는 이런 일정들이 쭉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한중 환경국장급 회의가 이제 진행됐고 23일과 24일은 외교부 주도로 환경 협력 공동위원회 이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에 앞서서 환경부는 언론을 통해서 한국이 가을과 겨울에 중국 대기의 영향을 받는 건 과학적 상식이다. 이렇게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또 오늘 회의에서 중국 사람들은 와보니까 서울 공기가 생각보다 신선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자기 책임을 좀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여간 이제 24일까지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또 과연 대안이 마련되는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홍역으로 홍역을 앓는 한국입니다. 홍역이 많이 퍼진다고요? 오늘 이제 경기 안산에 사는 어린이 한 명이 추가로 홍역 확진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홍역 확진자는 31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이제 그 대구시, 경북 경산시, 경기 안산시 이렇게 좀 홍역 유행 지역으로 분류된 상태고 대다수 환자들이 이제 대구, 경북, 경기 안산권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밖에도 서울 동대문구, 경기 안양시, 전남 신안군 등에서 한 명씩 감염된 사례가 있지만 이 지역에서 추가 감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감염된 사람들은 다 동남아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퍼질까? 이게 가장 큰 우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질병관리본부는 일단 이번 홍역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을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만큼 이 잠복기인 향후 3주 동안 추가 확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걸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자들 다수가 뭐 20, 30대라던데요? 맞나요? 이 환자 31명 중에 만 4세 이하가 이제 그 16명이고 20대가 9명, 30대가 6명이었다는 거거든요. 어린이가 우선 제일 많군요. 그렇습니다. 이 홍역은 한 번이라도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면역이 생기고 또 백신의 경우에는 2차례를 맞으면 이제 거의 면역이 이제 되는데 하지만 홍역이 마지막으로 유행한 게 2001년에서 2002년 그 정도 시기였고 이후에는 이제 홍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백신의 2차 접종이 의무화된 것은 1997년
이후이고 그 전에 이제 1차 접종만 무료로 돼 있었던 상황인 거죠. 네. 때문에 당시에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적도 없고 또 백신도 2번 모두 맞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높은 20, 30대가 이제 취약 연령대일 수가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건데요. 어허. 그게 격정이 되는 경우에 지금이라도 이제 백신을 맞는 게 좋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도 유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난해 홍역 발병 건수가 세계적으로 한 30% 증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유럽 30개국의 홍역 환자가 1만 3천 명이 넘는 수준으로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요. 이런 현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된 백신 음모론 때문에 이 예방 접종률이 떨어진 것에 또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음모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한 20년쯤 전에 이 홍역 백신이 뭐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의학저널에 실려서 이제 백신을 기피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어허. 그런데 또 이것은 2010년에 이 연구를 한 연구자가 뭐 샘플을 선별하고 뒷돈을 받은 그런 사실 등이 드러나서 또 논문이 철회됐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2015년에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자폐증과 백신은 또 관계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음모론이로군요. 그런 거죠. 네. 홍역의 증상 그리고 주의점 정리해 주시죠. 초기에 이제 그 감기처럼 고열이 나면서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구강 점막에 반점이 나타나거나 또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는 이런 증상이 이제 홍역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병원에 되도록 빨리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 씻기라든지 기침 예절 지키는 거 이런 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감염을 좀 막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항목은요. 흑자 인생, 적자 인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부가 오늘 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이름의 국가 통계를 개발한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어느 나이에 흑자가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적자로 돌아서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런 통계라고 합니다. 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이제 오늘 공개된 지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제 자료인데요. 1인당 노동소득을 소비가 앞지르는 연령, 즉 이제 인생에서 적자가 시작되는 나이는 2010년에 한 56세라고 봤는데 2011년에는 57세로 높아졌고 2015년에는 58세로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즉 노년층 인구의 노동소득을 또 보면은 계속 증가세인 건데 노동 연령층인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의 노동소득 총액은 전년 대비 5.3%만 증가했는데 같은 기준 노년층의 노동소득은 12.4%가 늘어났다. 이런 현상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한마디로 일하는 노인들이 늘어났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노년층의 공공보건 소비도 이제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공공보건 소비를 보면은 17세의 경우에는 33만 원 수준인데 85살, 85세가 되면은 535만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이제 돼 있고요. 민간 부문의 보건 소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인데 추세로 보면은 결국 이런 노년층의 좀 보건 소비 부분이 향후에 이런 수요가 좀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50대 이상에서 적자로 돌아설 때의 나이가 58세다. 2015년 그 말인데 그러면 청년층 시절에 버는 돈이 쓰는 돈을 앞지르는 흑자가 시작되는 건 언제예요? 2010년에는 27세부터 이제 흑자가 발생한다. 이런 이제 이 지표가 나왔는데 2015년에는 이게 이제 29세까지 늦춰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게 또 보여주는 건데요. 네. 앞서 노년층의 경우와 종합을 하면은 취업도 늦어지고 은퇴도 늦어진다. 이런 의미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흑자 발생도 늦춰졌고 일하는 노인이 많아지다 보니 적자 발생도 늦춰졌다. 그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각종 사회 현안들에 대한 빅데이터와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입니다. 매주 수고해 주시는 우리 다음 소프트웨어 최재원 이사 나오셨고 오늘부터 새로 합류하신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춘석 본부장하고 최재원 이사는 서로 아는 사이세요? 잘 알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하지만 정관장 선생님만큼 좋아하진 않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춘석 본부장도 여론조사 기관에 오래 계셨잖아요.
예, 올해 딱 20년 됩니다. 20년. 그죠. 예. 여론조사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요즘 제일 뜨거운 핫 이슈 가운데 하나가 손혜원 의원 건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혹시 있어요? 지금 직접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지난주에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지난주 갤럽 조사 결과 보니까 뭐 정당 지지도나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게 뭐 아직 그 반영이 안 된 시기적인 그 요인이라 볼 수도 있겠고, 예. 아니면 뭐 직접적인 영향이 또 미미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주일쯤 후에 조사 결과 같은 걸 또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빅데이터 상에 손혜원 뭐 많이 등장하죠?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징조가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냥 막 쏟아내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네. 아마 다음 주쯤 돼야지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운동해야 돼. 나 이제 운동할 거야.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운동 열풍들이 좀 벌어지지 않습니까? 두 분도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동하다가 다칠까봐 운동을 안 해요. 네.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주로 것도 어디서 좋아하고. 하세요, 운동을? 헬스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 헬스장에 가서 하고 있고, 또 뭐 어제 저녁에 축구도 보고 했죠. 네. 보는 것도 운동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운동을 않아요?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죠. 최재원 이사는 다칠까 봐 안 하죠? 네, 왜냐하면 또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되게 중요해요. 안 다치는 운동이 있어요. 숨쉬기 운동 이런 거 하고 있죠? 네, 그거 열심히 하죠.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죠. 자, 우리 최재원 이사께서 먼저 이 운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빅데이터 상에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따로 있죠? 아무래도 연초, 뭐 그러니까요. 3월까지 쭉 이어지긴 하는데요. 네. 사실 한 인터넷 그 쇼핑몰 업체에 따르면 사실 1일부터 14일까지 이 연말보다 이 집에서 사용하는 홈 트레이닝 제품의 매출이 140% 늘었다고 하고요. 예. 같은 작년 기간보다 150% 늘었다고 하니 일단 준비는 다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1월부터 3월까지만 언급량이 이제 높아지다가 이제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2015년에는 전체적으로 운동에 대한 언급량이 350만 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860만 건으로 운동에 대한 관심은 매년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대단히 크게 늘어났네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을 같이 관심을 갖는 거고요. 1월부터 3월 비교해 보면 3월에 이제 다시 피크를 한번 치는데 이건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합니다. 1월에 했던 다짐을 2월에 잠깐 접었다가 3월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연말까지 쭉 내려갑니다. 거죠. 연말엔 거의 내려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연말에. 운동의 연관 검색어는 어떤 게 눈에 띕니까? 일단 SNS 상에서 2018년 기준으로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하는 키워드는 역시 효과. 그러니까 운동은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효과를 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예. 그리고 역시 운동은 이제 건강이다라는 생각. 또 관련해서는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고요. 네. 또 여전히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또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 키워드들 중에 이제 두 개 키워드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 효과와 그리고 식단입니다. 식단. 네. 그러니까 식단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307%로 가장 컸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운동을 통해서만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식단을 통해서 식단 조절로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운동의 어떤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운동과 함께 이제 먹는 거에 어떤 식단을 관리해야 되는지의 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굶고 다이어트 이런 게 아니라 요새는 운동, 맞춤형 식단 이렇게 뭔가 설계된 다이어트 쪽으로 가고 있다. 체계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하는 거죠. 네. 네. 운동의 종류로는 지난 2015년하고 18년 비교해 보면 어떤 언급이 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15년 좀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약간 자전거 열풍이 불었어요. 갑자기 뭐 자전거 타겠다는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2015년 1위가 자전거였고요. 그 2위는 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이제 스쿼트 운동, 그리고 이제 요가나 수영,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 정도였는데 2018년 이 5위에 있던 필라테스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필라테스가 1위, 그리고 요가가 2위, 그리고 여전히 이제 스쿼트나 자전거, 수영
이런 순서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과거에 비해서 이제 등산이나 뭐 줄넘기 같은 언급량은 좀 떨어졌고요. 대신에 복싱이나 야구, 테니스 같은 키워드가 증가가 되는 건 이제 운동도 약간 재미와 오락 위주로 좀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구나. 그래서 뭐 사실 이 등산 같은 경우도 운동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뭐 먹기 위해서 등산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등산은 친목도모 같은 것도 있지만 혼자 가는 것도 있고 줄넘기야말로 혼자 하는 건데 맞아요. 지금 복싱, 야구, 테니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함께 겨루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로 변하고 있는 거군요. 네, 단순히 운동을 이제 운동으로 즐기기보다는 뭔가 다른 쪽하고 병행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2015년, 18년 그 비교표를 보니까 가장 특징적인 게 필라테스나 요가가 순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주변에 이제 이런 그 강습해주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아지면서. 근데 좀 비싼데? 많이 비싸죠. 그냥 검색하고 언급만 하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주변에는 분명히 있고요. 네. 필라테스는 이제 좀 많이 또 하는 그런 필라테스 통해서 또 좋아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하시다. 또 다이어트가 필라테스로 또 많이 하시는. 예. 이 등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좀 많이 했지만 예전보다 보다는 조금 좀 덜하게 되는 느낌은 있어요. 자, 김춘석 본부장, 우리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운동 양상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예. 그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운동을 한다는 걸 정기적으로 한다는 걸로 보고 물어봤더니 국민의 35%가 하고 있다. 35%? 그렇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라고 한번 그 국제 비교 조사 결과 한번 비교해 보니까 한 중간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뭐 인도네시아, 칠레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한 50% 넘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쪽보다는 좀 낫다 싶고 이제 크로아티아, 터키, 이태리, 중국 이런 데는 한 또 20% 내외가 돼서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나라 쭉 언급해 주신 걸 보니까 미국, 프랑스, 독일 잘 사는 선진국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운동하는 사람이 절반. 예. 우리는 한 35%. 예. 우리랑 비슷한 게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칠레. 우리 경제 수준보다는 좀 떨어지는 나라들하고 우리가 좀 비슷한 수준인데요. 참 이게 재미있는 지표 같아요. 운동이라는 단순한 걸 가지고 이 국가의 어떤 그런 수준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싶은 그런 그 결과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많이 하는지도 조사됐죠? 예, 지금 종목별로 보니까 조깅하고 등산이 20%가 넘게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헬스가 한 12%, 그 다음으로는 축구나 수영, 골프, 배드민턴, 볼링, 그리고 또 이제 요가, 필라테스가 같이 있습니다. 그거 봐요. 그 빅데이터 언급은 필라테스, 요가가 많은데 여론조사상 실제로 어떤 운동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 그렇죠. 응답에서는 요가 필라테스가 맨 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걸 또 이렇게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네. 분명히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건 있습니다. 이제 요가 필라테스가 성별로 차이가 커요. 그렇죠. 주로 여성이 필라테스 요가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조깅이나 등산 이런 거는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빅데이터에서의 관심도에서 필라테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조깅과 등산이 여론조사상에서는 1등이다라고 그랬고. 김 본부장 성별 연령에 따라서 운동하는 습관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났다면서요? 예, 아주 특징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운동한다는 응답이 42%였는데 여자는 28%거든요. 14% 차이입니다. 차이가 꽤 크네요. 큰 차이죠. 예. 또 하나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그 운동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까 앞에서도 좀 국가별 비교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런 지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아주 주목되는 게 그 예컨대 여자 그 10대는 정기적으로 운동한다는 응답이 13%, 20대 19, 30대 20 그렇습니다. 여자 평균보다 한 거의 10% 가까이 낮죠. 그러네요. 젊은 여성들은 운동 정기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적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20대 이하 젊은 층 남자 또한 그렇거든요. 남자도. 저는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 이게 그 좋은 어떤 징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잠깐만요. 20세 이하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하잖아요. 체육 시간 없나요? 요새 체육 시간 없앴나요?
뭐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또 그 시간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체육 시간 저는 몇 시간씩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렇게 체육만 하는 또 학원이 있어요. 아유, 그것도 참 문제예요. 정말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또 안 보내면 또 애들이 또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식 체육 시간을 정말 옛날처럼 제대로 좀 해야죠. 근데 또 학부모들이 또 그 원치 않는 학부모들이 또 있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이 국가를 위해서 맞아요. 꼭 그건 해야 할 정책이에요. 어느 부분은 그렇더라고요. 그 초등학생은 하루에 최소 2만 보 이상. 중고등학생은 17,000보 이상을 걸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육계획의 첫 번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계세요. 2만 보, 17,000보 걷기보다 뛰고 걷고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젊은 층들의 운동이 너무 없다. 이거 참 문제겠고요. 또 하나가 그 소득이 낮을수록 그다음에 또 학력이 낮을수록 정기적으로 운동한다는 비율이 낮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유가 없다 보면 운동에까지 신경을 못 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장비에 또 신경을 쓰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운동을 위해서 많이 찾는 장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5년과 18년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여전히 SNS 상에서는 이 헬스장이 1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위가 이제 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운동장이나 하천, 뭐 공원, 수영장, 뭐 산이나 동네 놀이터 이런 순서로 좀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집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집은 당연히 이제 예전에는 이 쉬는 공간에서 지금 노는 공간으로 좀 바뀌면서 집을 헬스장으로 좀 꾸미려고 하거나 또 체계적으로 이제 PT라 그러죠.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헬스장을 여전히 또 가야지만 이 PT를 받을 수 있고 또 여유가 되는 사람 또 이런 또 선생님들을 또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집에서 하는 분들은 유튜브 보면서 운동한다면서요. 이제 홈트족의 특징이 이런 유튜브 상에서 이런 체계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의지만 있으면 집에서도 이제 홈트족, 홈트레이닝족이라고 하죠. 홈트족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이런 좀 도움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앞으로 해보고 싶은 운동이 뭔지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영이 제일 높았는데요, 16%. 그 다음이 요가 필라테스. 이것도 좀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골프, 등산, 헬스 등의 순위였습니다.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수영, 요가 필라테스가 사실 수영에 근접할 정도로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빅이고요. 이렇게 이제 수영이나 요가 필라테스에 좀 편중된 현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남자는 이제 골프, 수영, 등산, 헬스 비슷한데요. 비슷비슷해요. 특히나 이제 해보고 싶은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가 30대, 40대, 50대 이런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60대 이상에서도 해보고 싶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 해보고 싶다는 운동 요것뿐만 아니라 이걸 질문했는데 하고 싶은 운동이 없다. 아예 없다. 예, 이런 응답도 19%나 됐어요. 특히나 이제 여자 10대에서는 25%, 그다음에 남자 60대, 그다음에 여자 60대 다 30% 이상 해보고 싶은 응답이 없다는 응답을 했는데 이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 10대 그리고 남녀 모두 60대 이상에서는 해보고 싶은 운동이 없다. 이런 쪽에 좀 우리 체육 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런 조사는 꼭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지금 고연령층에서 30% 이상의 해보고 싶은 운동이 없다라는 거 이거 방치해서는 안 되는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시안컵 축구 대회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한국갤럽 2018년 5월인가 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49%가 축구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반절 정도 관심이 있다고 한 건데 여자 비율까지 따져보면 낮지 않은 수치이죠. 그렇죠. 또 유사한 그 조사 결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 52개국을 비교를 해봤는데 축구를 직접 하는 것과 그다음에 텔레비전을 보는 것 두 가지를 조사해서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축구를 보는 응답은 90% 이상 높아서 거의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봤다라는 응답 1년 동안
이건 10%예요. 아주 낮은 하위의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안 하는군요. 그렇죠. 관심도 높고 보기도 하는데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는 운동. 이것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냥 더 아주 큰 의미에서 당신 취미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 운동이 취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옵니까? 한 그 등산까지 포함을 하면 한 20% 좀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기는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제 영화 감상이랄지 음악이랄지 다른 기타 그 취미에 비해서 상당히 높긴 한데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비율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싶어서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다 싶습니다. 네, 최 이사, 네네. 운동에 관련된 감성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사람들이 운동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2018년 들어서면서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2015년에는 뭐가? 2015년에는 운동하면 뭐가 부족하다, 힘들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번엔 좋아하다가 1등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사실 예전에는 이제 운동을 정말 목적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제 운동을 즐긴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뭐 살을 빼거나 뭘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운동을 통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다면 기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볍다라는 키워드가 사라지고 강하다, 자극하다라는 키워드가 올라온 거는 이 단기간의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보다는 또 강도 높은 운동을 그러니까 약간의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운동한다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 수준에 비슷한 나라보다는 우리가 좀 낫다는 거. 이게 주목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국민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일들이 앞으로 좀 이어져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요, 이 뇌에 그 나오는 호르몬이 공부할 때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정말 공부 잘하는 애가 운동도 잘하잖아요. 이게 사실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운동 많이 시킵시다. 아이들부터. 오늘 빅브라더의 민심은 운동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한국리서치 김춘석 본부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